반갑습니다. 이슈 한마당입니다. 2009년 안우이성 수저우시에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변태로 알려진 무서운 성적 범죄자는 여성만이 있는 집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범행을 합니다. 특이한 점은 살상은 절대 하지 않고 금품을 훔치면 강간을 하고 도주를 합니다. 범인은 어둠 속에서 관찰하며 침입할 집을 신중하게 선택한 다음 적절한 순간에 침입을 합니다. 1년 동안 40여 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욕망의 희생양이 되어 고통과 굴욕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여성들에게 두려운 공포가 밀려오고 누구도 여성을 집에 혼자 있도록 놔두지 못했습니다. 치안에 대한 실망과 걱정이 마을 전체에 퍼지고 사람들은 어두운 위협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범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범인의 이름은 35세 산춘입니다. 안우이성 구시현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은 매우 가난하며 학업을 많이 하지 않아 자신은 돈을 벌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를 중퇴하고 사회에 몰지각한 사람들로부터 나쁜 습관을 많이 배웠으며 은밀한 일을 하여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러한 아들을 장가를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행히 사람들이 결혼을 주선했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어려움 속에 더욱 힘들어집니다. 게으른 생활에 익숙해진 그는 돈을 벌 능력이 전혀 없으며 가족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아내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도둑질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체포되어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세월이지만 아내와 이혼을 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의 소식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마음과 정신에 상처를 줍니다. 그의 내면에는 악한 생각만 쌓여갑니다. 주변에 친척이나 친구도 없이 혼자 일했으며 돈 버는 방법을 알아낼 능력이 없다 해도 노력하지 않고 예전처럼 칼을 들고 강도 행위를 시작합니다. 모두가 능력 없는 남자라고 알고 있으며 심지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산춘은 어쩔 수 없이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서 비록 배움은 부족하지만 바보는 아니었나 봅니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내를 선택하지 않고 감시가 없는 외진 동네에 미리 범행 장소를 방문하고 여성만을 선택하여 공격했습니다. 40여 명의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신고한 여성은 소수에 불과해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은 단서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찍 신고했다면 대부분의 여성이 강간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09년 2월 9일 밤 1시경 산춘은 안우이성 수저우 교회에 있는 왕씨의 집으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장소를 탐색하여 왕씨의 남편이 오늘 밤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너무 어두웠기 때문에 실수로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 소리를 냈습니다. 왕씨는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불을 켜기도 전에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목에 향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집에 있는 귀중품을 꺼내라 위협합니다. 왕씨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놀라서 바닥에 쓰러집니다. 나를 해치지 마십시오.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습니다. 왕씨는 공포감에 떨고 있었습니다. 산춘은 불을 켜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을 죽일 것이다. 칼을 들고 있는 가운데 왕씨는 천천히 화장대로 이동하여 돈과 보석을 꺼내 산춘에게 건넵니다. 그는 칼을 들고 왕씨의 얼굴을 앞뒤로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왕씨는 손이 심하게 떨리며 나를 놔주세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드리겠습니다. 산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춘은 거의 미칠 지경이었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눈앞에 있는 먹이를 보며 자존감은 크게 만족합니다. 잠시 후 산춘은 맹렬한 모습을 보이며 옷을 찢고 그녀를 범했습니다. 관계가 끝나고 왕씨를 안으며 자신의 삶의 불만을 이야기하더니 신고하지 말라고 말하며 도망을 갑니다. 왕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모욕감에 샤워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중요한 증거를 모두 인멸한 행동이며 범행 당시 방이 너무 어두워 범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 효과적인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왕씨는 다른 구체적인 정보는 모릅니다. 2009년 2월 29일
장 여사는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자신이 좋아하는 2가지를 요리에 편안함을 즐겼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휴식을 취할 준비를 합니다. 장 씨는 침대에 누워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무서운 영화나 TV 시리즈를 본 적이 있어서 항상 등이 오싹하고 침대 밑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 씨는 피곤함을 느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더 커져가고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에 환상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침대 밑이 아닌 창밖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둑은 이미 그녀가 잠들었을 때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와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장 씨는 이때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실 밖에서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장 씨는 인기척에 문을 열어보니 거실에 어두운 형체가 있는데요. 너무 어두워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면 그다지 뚱뚱하지 않은 사람이 뭔가를 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 씨는 이 사람이 도둑이구나 알게 된 이때 도둑도 그녀를 알아차리고 처음에는 분명히 당황했지만 진정하며 손에 든 칼을 들어올려 장 씨는 충격을 받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장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 앞에 있는 도둑은 살인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용기가 있다고 해도 지금은 정면으로 대결할 때가 아닙니다. 도둑이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본 장 씨는 먼저 도둑이 금품을 훔치고 떠나도록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본 도둑은 계속해서 귀중품들을 뒤졌습니다. 도둑이 물건을 모두 훔쳤을 때 장 씨는 그가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도둑이 그녀를 향해 걸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둑은 금품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장 씨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도둑은 침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캄캄한 방 안에 벗어버린 그녀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범인은 10여 분 동안 자신의 어려웠던 과거 이야기를 하고는 어둠 속에 사라졌습니다. 장 여사는 고민 끝에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 가족과 주변의 이야깃거리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4일 만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강도의 수법과 과정은 이전 사건과 매우 유사하여 경찰은 분명 동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피해자가 모욕을 당할 때 실수로 강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설명에 따르면 강도의 얼굴은 그다지 뚱뚱하지 않으며 체형은 약간 마르고 광대뼈가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밤이었고 피해자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요. 도둑이 물건을 훔치고 나서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단서가 나왔지만 사건의 증거가 부족해 이러한 단서만으로는 도둑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사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비슷한 사례가 산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밤 1시경 한 씨는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얼굴에 빛이 비치는 것을 느낍니다. 눈을 떠보니 손전등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런 마음에 게다가 빛이 직접 얼굴에 비추고 있어 그 사람을 선명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씨는 남편이 집에 돌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왜 불을 켜지 않습니까? 왕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자가 불을 켜지도 말고 소리도 내지 마라. 한 씨는 그 소리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불을 덮은 채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한 씨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다시 손전등을 자신에게 겨누었고 동시에 그의 눈앞에는 칼이 보였습니다. 한 씨는 떨면서 도둑에게 어떻게 할 겁니까?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 씨의 몸에 있던 보석과 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강탈합니다. 그러자 한 씨는 돈을 가져가고 그만 가주세요 말하자 그는 한 씨에게 2가지 선택을 주겠다. 첫 번째는 내가 당신의 딸을 범하는 것이고 2번째는 당신이 협조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한 씨는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녀의 딸은 고작 12살입니다. 이 말에 한 씨는 슬피 울며 딸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절망에 빠진 왕 씨는 자신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굴욕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범인은 훔친 보석과 현금을 갖고 도망을 갔습니다. 한 씨는 너무 분한 마음에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경찰은 한 씨에게 강도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물었습니다. 한 씨 진술에 따르면 범인의 헤어스타일은 버즈컷이며 나이는 대략 30-40세로 추정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단서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은 한동안 단서를 찾을 수 없었고 유용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변을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범인이 머물렀던 곳의 흔적을 찾으려고 정밀 조사를 했지만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다양한 조치와 수사 영역을 확대합니다. 그러나 강도가 발생한 지역이 광범위하며 효과적인 단서를 찾지 못해 범인의 윤곽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으로 사건의 수사 방향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도가 갑자기 사라져 범행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단속이 심해지는 것을 알아채고 고향으로 돌아가 몇 달을 숨어 지냅니다. 그래도 경찰은 분석하며 탐문 수사와 목격자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던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5월 3일 이른 아침, 경찰은 옌이라는 여성으로부터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 강도와 강간을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옌 씨가 설명한 상황에 따르면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옌 씨는 아이와 함께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에 손전등을 비추는 것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옌 씨의 남편은 야간 근무 중이라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즉각 반응하며 누구야 소리쳤습니다. 뜻밖에도 강도는 칼을 꺼내더니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칠까봐 소리 지르는 것을 멈추고 돈과 폐물이 있는 곳을 말해주었습니다. 강도는 보석을 챙겼을 때 그곳을 떠나지 않고 칼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옌 씨는 강도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옌 씨는 서둘러 내가 돈을 줄 테니 거실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그녀를 놓아줄 생각이 없었고 내가 이런 일을 여러 번 했는데 가장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당신이다 말하며 강간을 하고 떠납니다. 이후에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많은 젊은 여성들이 감히 집에 혼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수저우 경찰은 여러 건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한 사람들은 모두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여성들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강도는 곧바로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강도가 복면을 사용하여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범인의 DNA를 감식한 결과 모두 동일인으로 확인됩니다. 불행하게도 공안부의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인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강도는 35세의 독신, 무직, 미혼, 은둔형, 소심한 남성으로 판단했으며 당시 피해를 입은 여성은 거의 40명에 달했고 신고한 사람은 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강간을 당하며 수치심을 느끼고 감히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안부는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며 사건을 종합하고 단서를 재구성합니다. 우선 강도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선택한 장소는 변두리 지역 주택으로 담을 넘어 들어갈 수 있는 집, 대상은 혼자 있거나 집에 아이가 있는 여성, 범죄는 어두운 밤 2-3시경에 발생하며 피해자들은 불을 켜지도 못하고 현금과 귀금속만을 훔친 뒤 성폭행을 하며 어둠 때문에 구체적인 용모와 신체적 특징은 볼 수 없었고 강도의 얼굴을 만진 피해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강도의 외모와 신체적 특징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버즈컷 머리, 키가 약 1.7m 정도이고 마른 체형이며 나이는 30-40세 사이입니다.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성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자 대중들은 분노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유일한 단서는 현장에 남겨진 물적 증거뿐입니다. 강도는 정액 판점을 일부 남겨 DNA를 추출했습니다. 동시에 주변 지역에 의심이 가는 남성들을 DNA 비교를 합니다. 하지만 결과에 맞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범인이 최근 수저우 시에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수저우시는 5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인구 흐름이 매우 큽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범인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샅샅이 찾아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강도는 현금과 보석만 훔쳤고 휴대폰은 뺏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매번 피해자와 10분 정도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대화 내용은 항상 가족 불화 등의 내용입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언어적 위협만을 사용하고 거센 저항을 받으면 곧바로 도망갑니다. 유용한 단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부 첨단 범죄 해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며 전통적인 방법으로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수저우시 공안국은 다수의 경찰을 파견해 모든 임시거주자를 조사하고 여러 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또 다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매우 유용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7월 31일 마 씨는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강한 여성입니다. 평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온갖 일로 분주한 그녀는 용감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매우 존경하며 보통 남자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몰래 마 씨의 집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마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범인이 칼을 들고 그녀에게 금품을 넘기라고 위협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려면 돈을 주고 불은 켜지 마라. 위협적인 어조로 마 씨에게 말했습니다. 마 씨는 마음이 불안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위협에 직면한 그녀는 자신과 자녀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범인의 요청에 신중하게 순종하고 돈을 가지러 가면서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뒤를 따라오는 범인이 마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돈을 주는 척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칼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재빨리 불을 켰습니다. 범인의 진짜 얼굴이 그녀 앞에 드러났고 키가 큰 마 씨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며 범인은 겁이 나서 다리에 힘이 약해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내 돈을 훔치려고 합니까? 마 씨는 손에 든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범인은 자신 앞에 있는 여자가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도망을 칩니다. 충격을 받은 마 씨는 경찰서에 범죄를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경찰은 마침내 중요한 단서를 확보합니다. 범인의 구체적인 외모와 신체적 특징을 마 씨로부터 입수합니다. 경찰은 정보를 바탕으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지역 경찰서에 배포하고 수사관들은 몽타주를 가지고 호텔, 슈퍼마켓, 상점 등을 차례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정밀 수사를 하던 중 3일 만에 또 한 차례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번에 경찰에 신고한 후 씨 역시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금품을 갈취하고 후 씨를 강간하려 했으나 후 씨가 소리를 엄청 크게 지르자 사람들이 올까봐 겁을 먹고 도주를 했답니다. 보통 범죄 같으면 범인이 당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거나 실신시킬 텐데요. 이놈은 겁을 먹고 도주합니다. 경찰은 범행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것이며 자신이 훔친 금은 보석을 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경찰은 몽타주를 들고 도시 전역의 귀금속 상점을 대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강탈한 귀금속의 사진을 전당포나 귀금속 상점에 배포를 합니다. 끈질긴 노력의 보답처럼 새로운 단서를 찾았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상점을 수색하여 마침내 가게에서 도난당한 목걸이를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매우 교활하여 보석을 여러 상점에 판매하고 지문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여러 곳을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어느 귀금속 가게에서 범인의 몽타주를 보고 신고를 했습니다. 보석상 주인은 범인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사는 곳도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마침내 작은 여관에서 범인을 체포했습니다. 범인은 경찰의 신문에 범행을 숨기지 않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에 대하여 물었을 때 범인은 여성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강간하지 않았다며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찬춘의 허무맹랑한 말에 경찰은 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휘두르며 협박을 당했는데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모든 증거를 보여주자 산추는 말을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1년 6월 3일 수저우 법원은 1년간 40여 건의 강간, 강도 범죄에 대하여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강도와 강간을 했지만 인명살상이 없는 점이 사형을 면한 것 같습니다. 2018년 9월 30일 정보에 따르면 산춘의 형량은 모범수로 3번 감형되었으며 현재 형량은 20년으로 감형되었답니다. 40여 명의 여성에게 피해를 준 몰지각한 인간 말종이 감형을 받았다니 아이러니합니다. 피해 여성들과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